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의 외교 전략과 이것들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그 상식이란 게 과연 존재를 하는가 이런 경우가 많고, 이번 군사작전에서도 남들이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갑작스럽게 협상 후 타격을 하거나 이런 행동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미국이 핵을 쓰지 않을 것인가, 요게 원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물음표가 뜰 수밖에 없죠. 다만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가 몇 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K방산에 투자라는 대한민국 방위산 입문서를 출판해서 독자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각종 방산 이슈와 지역 분쟁, 국제 전쟁 같은 이슈들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르그 섬은 30제곱킬로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섬입니다. 물론 이제 여의도 면적의 몇 배 정도 되는 것인데, 이 작은 섬이 이란 원유 수출량을 약 80%에서 90%가 이 섬에 설치된 석유 터미널로 전 세계로 해서 나갑니다. 즉, 하르그 섬이 막힌다는 것은 이란의 석유 수출이 막힌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혹은 이란 정권의 재정적인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3월 13일부터 미국이 하르그 섬에 대한 폭격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미 중부사령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기뢰 보관 시설, 미사일 벙커, 레이더 기지, 이동식 발사대 등 모두 9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앞서 하르그 섬의 면적이 30제곱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90개 이상의 표적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섬에 있는 모든 군사적인 기물이라든가 목표물을 파괴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자신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 가지고 나의 지시로 중동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격 중 하나가 감행되었으며 하르그 섬의 모든 군사 목표물이 파괴됐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시설은 타격했지만 하르그 섬의 제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던 석유 터미널, 석유 인프라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강한 압박을 가하는 이런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말했냐면, 석유 인프라는 파괴하지 않기로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방해한다면 이 결정을 즉시 재고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통제라든가 폐쇄를 할 시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군사 목표물이 다 파괴되었다는 것은 이제 미군 전투기가 다시 공격하거나 미사일 공격해도 이거 방어할 자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이 전략적 의도가 아주 명확하다고 보입니다. 즉,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막기 위해서 이 하르그 섬 폭격을 일종의 카드로 쓰고 있다. 그리고 기뢰 저장 시설에 파괴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는 여러 수단 중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 기뢰 때문인데, 이 저장 시설을 파괴했다는 것은 미국이 이란한테 호르무즈 폐쇄나 이런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이 폭격으로 증명한 것이고, 두 번째, 협상 테이블로 이란이 나오기를 원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란의 원유 그 수출 인프라 자체를 지금 당장 부수는 게 아니라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부수겠다라는 식으로 해가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는 이런 전략적인 포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이란의 행동에 따라서 하르그 섬 폭격을 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그 협상이 결렬되거나 극단적으로 갈 경우에는 폭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게 이 하르그 섬 폭격이 일반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제 소수설입니다만 지상군 투입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 이런 것도 이제 해외 군사 언론이나 기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키나와에서 주둔 중이던 제31 미 해병 타격 원정단이 이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게 해병대원들 2,500명이 승선하고 있답니다. 이 승선한 해병대원, 그 중동으로 오고 있는 해병대들이 혹시 상륙작전을 준비 중인 것이 아닌가, 요것 때문에 하르그 섬 폭격과 이번 사건을 좀 연결 지으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만, 아직 미국의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저도 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알았으면 좋겠냐고 하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에 함대를 파견해야 된다, 한, 중, 일,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괜히 말을 했고 그냥 동맹국들의 의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떠본 말이다, 미국은 해군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들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같은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오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트럼프 자체는 이렇게 혼란스럽게 말을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이미 그 주변국들한테 파병을 요청해 달라고 지시를 한 건 사실인 것 같고, 최근 언론 보도에서 한국도 그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속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사용권과 사용료를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미국이 명시적으로 언급한 국가들 중에 특히 한국,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오는 원유를 대부분을 이제 소모하는 국가들입니다. 중동에 나오는 석유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고 싶으면 미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작전에 팔짱 끼고 보지 말고 같이 참여해달라, 그리고 고착 상황에 있는 지금 현재 전황을 마무리시킬 때 동맹국들이 도움을 줘야지 너희네들이 석유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특히 이제 폐업에 때문에 이익을 보는 나라들한테 이제 부담도 같이 부과한다는 게 아무래도 트럼프식 행정부 그 국제 정치 방식, 그러니까 무임승차는 없고 미국이 항상 희생을 하고 있다, 이 관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왜 지금 파병 이야기를 했냐, 그것도 함대 파병 이야기를 했냐, 요거는 좀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전쟁 초기에는 사실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 전쟁이 보름을 넘어가니까 갑자기 함대 파견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역시 이게 미국이 지금 정밀 타격으로 이란의 군사력을 굉장히 많이 파괴했다, 뭐 미사일 발사대 같은 경우에 90% 파괴했다, 이걸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이것들이 생각보다는 아직 전투력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란군이 반격할 게 아직 남아있고 북쪽은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불안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란의 능력을 파괴했다, 이란군이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한다,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완벽하게 이란의 군사적 도발을 막을 힘이 혼자서는 없다, 이것을 인정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해협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폐쇄라든가 봉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과 좀 다릅니다. 보험료를 사용해서 봉쇄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배를 향해서 봉쇄, 납포, 폭파, 공격 이렇게 할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지금 미국 해군은 이란 해군 공격을 이제 40척 이상의 이란 해군 함정을 격침했기 때문에 해군력이 없어서 정말 취약한데, 문제는 그러면 이란은 왜 봉쇄 이야기를 꺼내냐? 봉쇄라는 것은 결국엔 어떻게 된 것이냐? 로직은 이렇습니다. 이란 해군이 뭐 기뢰를 사용하거나 로켓포를 사용하거나 혹은 다른 여러 드론 같은 수단을 사용해 가지고 일반 유조선이나 상선을 한 척 부숩니다. 부수거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국제적으로 이제 그 선박 보험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거나 아니면 보험 인수가 거부됩니다. 보험 인수가 거부된 상황이면 아무리 자신이 공격받지 않을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혹은 잘 운을 시험한다 하더라도 그 운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국의 이란의 군사력을 다 없애도 로켓포 한 방, 기뢰 한 방 쏠 수 있는 이란군의 병사라든가 장비가 남아있으면 그 장비를 사용해서 공격을 하고, 공격을 받으면 또 국제적인 그 선박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유조선이나 배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지 못하게 되는 그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미군 단독으로는 해협 통과 하는 모든 상선을 포위하는 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 아마 이걸 좀 수습하는 방안으로 폭격은 미국이 했지만 폭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란 정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납포 시도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은 미국의 동맹국이라든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한테 부과를 한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좀 단순하지 않은데, 일단 해외 사례들을 몇 개 찾아봤을 때 지금 현재 이란의 기뢰 같은 게 좀 문제가 되니까 기뢰를 제거하기 위한 특수한 배, 그러니까 소해안 파견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전력이라든가 능력, 사례를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해 능력, 그러니까 기뢰를 제거하는 능력이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아가지고 찾아보니까 1991년 걸프 전쟁 때 일본에서 소해 함대가 일본에 출항해가지고 그 이라크까지 앞바다까지 가서 소해물을 수행했대요. 근데 이때는 어떤 거였냐?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이제 전투가 없어진 상황에서 유실 기뢰라든가 미처 제거하지 못한 기뢰를 파괴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파병이라든가 전투 임무를 한 것은 절대 아니었고, 지금과 같이 전쟁이 안 끝난 상태에서 소해 장비나 이런 게 파병하거나 파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제 소해 임무 말고도 이제 해군 함정을 보내서 상선을 보호하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국에서 조금 개그라고 해야 될까, 웃기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었냐? 중국 함선이 항공모함 함장, 그러니까 미국 항공모함 함장한테 항의했다는 글이 지금 SNS 상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이게 좀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중국 상선한테 속도를 줄이려고 하자 중국 그 상선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항공모함이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중국 상선이 속도를 떨어뜨리니까 미국은 말도 안 하고 미국 항공모함이 속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전쟁터나 이런 데서 이제 항공모함이 굉장히 큰 표적이니까 24시간 다 감시될 수 있는 걸로 알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레이더라든가 이런 장비들은 실시간 감시라든가 계속 추적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중국 배가
중국 상선이 자꾸 위장을 하려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이게 좀 우픈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교전 시간에서 많고, 그리고 과거에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군함이 상선을 호위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상선과 호위 함정이 있어도 군함이 아무리 전투력이 세도 자기를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옆에 있는 배를 지키기 위한 능력, 이런 것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상선이 피격된 사태도 많고 군함도 사실 안전하지 않아서 이런 호위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배, 그러니까 청해부대라고 해가지고 소말리아의 해적 퇴치라든가 인도양 제한 작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식수라든가 이제 그 식량 같은 걸 얻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카타르나 이런 중동 항구에서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항구가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급히 해상에서 보급을 받거나 아니면 인도양 쪽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상태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미 트럼프의 지시로 투입하는 거,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당연히 이런 질문에 대해서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일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의 외교 전략과 이것들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그 상식이라는 게 과연 존재를 하는가, 이런 경우가 많고, 이번 군사작전에서도 남들이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갑작스럽게 협상으로 타격을 하거나 이런 행동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미국이 핵을 쓰지 않을 것인가, 요게 원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물음표가 뜰 수밖에 없죠. 다만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가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이란의 핵시설 구조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란의 주요 핵시설, 특히 포르도 우라늄 농축시설은 지하 80에서 90m 강화 벙커에 있는 초강화 벙커이기 때문에 부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B2 폭격기가 이 공장을 폭격했을 때 리비우 57 MOP라는 폭탄으로 이것을 부쉈는데, 이 폭탄이 굉장히 크고 무겁고 물리적으로 엄청 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공군이 쓰는 폭탄 1톤에서 500kg 뭐 이 정도 되는데, 이거는 몇십 톤 되거든요. 이런 거대한 폭탄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로도 제대로 파괴가 안 되니까 핵무기를 사용해서 지하 핵시설이라든가 이걸 파괴하자,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란과 미국의 그 핵 협상에서 논쟁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물질, 핵물질 60%, 그러니까 60% 고농축 우라늄 약 300kg 확보하려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시도가 있어요. 폭격을 하자는 것도 있고 특수부대를 침투해서 빼내가자고 했는데, 사람을 보내서 이런 것을 빼내가거나 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좀 막아보자 라는 논의가 있을 수도 있죠. 이게 너무 위험하고 두려운 시나리오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 선택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직은 그 이란이 60% 농축된 핵물질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지금 믿어지고 있는데, 전쟁이 장기화되고 불안해질수록, 그리고 이란이 점점 약해질수록 이 핵물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지면 이게 다른 제3국 혹은 테러 단체한테 갈 때는 정말 파괴적인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걸 막으려고 미국이 무리수를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요거 같은 상황에서는 다소 극단적인 상황이고, 지금 뭐 NPT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유엔이 지금 미국 트럼프가 아무리 싫어한다 해도 여전히 가입국이고, 방사능 낙지에 대한 영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토라든가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이 이란에 공격을 하다가 좀 밀렸을 때 핵을 쓴다 했을 때 과연 이것에 대해서 동조하고 같이 갈 국가들이 있을까? 저는 솔직히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너무 과장된 이야기 혹은 허풍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징이 사실 저 같은 국제정치 하는 분들보다 시청자 여러분이 훨씬 더 잘 맞춥니다. 좀 제가 인터넷에서 극단적인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어느 정도 극단적인 이야기를 들었냐면, 현대 국제정치 이론에서 쓰는 프레임워크 대신에 제인 구달 박사, 침팬지 연구에 좀 평생을 바쳤던 분, 이런 분들의 저서를 보는 게 어떻겠냐는 이런 사키즘적인 글이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어서 이건 좀 너무한다 싶다면서도, 일견으로는 너무 무리한 선택 혹은 극단적인 선택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치랑 국제적 관계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두 개로 구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속탄이 무엇이고 백민탄이 무엇이고, 이게 진짜 사용된 것이 맞는지. 집속탄이란 것은 뮤테이션, 자탄이라고 합니다. 아들을 자고 그러면 엄마는 뭐냐? 미사일입니다. 약간 물고기가 알을 베듯이 폭탄의 여러 가지 작은 폭탄 수백 개를 가진 탄도미사일들이 공중에서
터지면 이 작은 폭탄들이 아주 넓은 지역에 터지면서 살상 반경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탄두가 하나 있을 때보다 그 수백 개의 자탄으로 있을 때 그 파괴할 수 있는 면적들이 늘어난다. 대신에 밀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엄청 크고 잘 보호된 것은 자탄으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그 재래식 무기 금지 조약 중에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이제 만들었다가 현재는 만들지 않고 있고 비축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란이 사용했고, 특히 이스라엘을 공격한 미사일 중에 이 자탄을 살포하는 미사일들이 많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탄이란 것이 엄청 넓게, 그러니까 반경 수백 미터에 퍼지기 때문에 하나의 그 미사일로도 넓은 지역을 제압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이 터지는 게 공중에서 터집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미사일이 옛날에, 그러니까 고폭탄이라 해가지고 하나의 탄두만 가진 미사일이 적을 타격하거나 피해를 입히려면 땅에 박힐 때까지 터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건 공중에서 터져야 되니까 결국에는 요격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탄은 너무 작아서 개별적으로 요격한 게 불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탄도미사일의 자탄을 살포해서 하는 또 이란의 집속탄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요 같은 경우에는 근데 좀 이야기할 게 뭐냐면, 과거 1차, 2차 이라크전에서도 미국도 이제 집속탄을 사용한 탄도미사일 발사했으나 현재는 없어졌다. 그러니까 다 과거에 했던 내용이다 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비윤리적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속탄을 써가지고 피해 반경이 넓은 거는 국제법상으로 비윤리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비윤리적인 행동이 뭐냐고 했냐면, 아까 전에 자탄이라는 게 주먹 혹은 수류탄 크기 매우 작다고 했잖아요. 이게 공중에서 터지면 되는데 터지지 않으면 이게 불발탄이 되고 지뢰처럼 되기 때문에 무고한 민간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들 희생이 이 자탄 사용에 의해서 많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제거하기가 어렵고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이 백린탄 사용 의혹인데, 이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엔 가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가적인 자료를 계속 보고 있지만 상황 이렇습니다. 백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기에 닿으면 자연적으로 발화하기 때문에, 만약에 백린이 제 손바닥이라든가 피부에 묻었다, 이 백린이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절대 끌 수 없습니다. 물로 부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피부에 받았을 때 제거하는 방법, 칼을 도려내가지고 그 뜯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무기가 백린인데, 원래는 이것이 연막탄, 그러니까 적의 공격을 피하고 나를 숨기기 위해 쓰는 용도로 쓰는데, 이것을 공격 무기로 쓰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이라든가 요르단 주변의 팔레스타인 이런 데서 백린탄을 썼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어서 국제사회의 엄청난 지탄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백린탄이 사람의 피부에 묻으면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절대 못 끈다. 피부를 도려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독하고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란이 사용했다는 보도가 지금 이스라엘군 대변이 이 비인도적 무기 사용을 늘리고 있다면서 하는데, 사실 이거는 가짜 뉴스에 가깝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백린탄의 용도 말씀드렸죠. 원래는 뭐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연막을 만드는 용도다. 탄도미사일에 이런 연막을 만드는 용도로 탄을 넣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이 백린탄을 가장 많이 쓴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확실한 증거를 내놓기 전까지 이란의 백린탄 사용 증거는 솔직히 말하면 좀 생각을 유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라늄 투입 작전 말고도 지상군 투입선은 사실 많았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우라늄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일명 오퍼레이션 허니 배저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핵물질을 폭격으로 파괴하는 게 아니라 특수부대를 침투해서 빼내오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수부대원들이 동원한다는 것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야기를 하자면, 핵물질을 빼내는 훈련, 그 전 세계에서 미군이 가장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많이 하는 국가랑 지역, 대한민국입니다. 주한미군이 항상 정기적으로 이런 대량 살상무기 제거 훈련, 이렇게 말해서 핵물질을 옮기고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는 훈련들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북한이 핵무기에 대해서 철수하거나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훈련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연합 훈련으로 북한의 핵물질 훈련, 제거 훈련, 특수부대 침투하는 거는 북한이 멀쩡히 살아있고 그 방비가 다 된 상태에서 북한의 공격을 뚫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북한의 전투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저항이 없는 상태, 혹은 내부에 동조자가 있는 상태에서 핵물질을 안전하게 빼내오기 있는 훈련이다. 왜 그러냐? 미국 특수부대 실력 세계 최고고 강력하죠. 특히 얼마 전 이제 델타포스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그야말로 번개같이 체포해서 다들 유명한 겁니다. 근데 사람을 납치하거나 체포한 것보다 핵물질을 빼내온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 옷 때문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옷이 왜 나오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들었다 보면 아주 익숙한 거예요. 액션 영화처럼 핵물질 빼내는 게 불가능한 것은 핵물질이라는 것은 잘 관리가 필요하고 방사능 유출 사고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영화나 TV에서 봤던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해서 두꺼운 옷이라든가 막 인형같이 공기를 넣어가지고 순환한 옷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입은 상태에서 핵물질을 제거하고 적들이 있으려면 그걸 입고 총을 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호위하는 사람들은 그 보호복을 안 입고 핵물질 가져가는 사람들만 보호복을 입으면 나머지 호위하는 사람들은 다 방사능에 피폭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핵물질을 빼내야겠다 이런 것들은 미국이 시도는 할 수 있는데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될까 이렇게 좀 의아한 측면이 있고, 핵물질 제거 말고도 지상군 투입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몇 가지 썰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금 오키나와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간다고 하는 2,500명의 해병들 제31 해병 타격 원정단의 경우에는 화력, 그러니까 전투력이 엄청나게 강한 부대는 아닌데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는 사실 한국과 상용 훈련이라 해가지고 공동으로 상륙작전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에 대해서 수상구조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 31 원정단 소속의 상륙함이 세월호 사건 근처에 가서 우리 해군이랑 같이 실종자 구조 작업, 수색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재재난 파견을 하거나 혹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 근처의 해군 기지에 대해서 일부 상륙을 하거나 하르그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륙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는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병력 동원, 그러니까 지금 뭐 2,500명 이런 게 아니라 한 50만 명 동원해서 이란을 완전히 점령하세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50만에서 70만 정도의 병력을 동원할 능력이 미국이 없지만 그래도 동원력을 내리면 가능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란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크기가 지금 한국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이 몇 배나 되고 인구도 많아요. 거기다가 산악지대입니다. 우리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 이란 팀 홈 경기에서 붙으면 항상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되냐? 이란이 뭐 침대 축구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란 수도 테헤란의 높이가 해발보다 900m 정도 돼요. 뭐 태백보다 높은 데입니다. 고산지대. 이렇게 산맥이 많은 상태에서 지상군이 투입해서 적들을 완전히 소탕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테헤란 수도도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대규모 병력 투입이 제일 가능성이 낮고, 그 다음에 뭐 이란의 면안지대를 점령하는 거 요거는 가능성이 중간, 그리고 허니베이저 작전이라서 핵물질을 빼내기 위한 특수부대 요거 작전은 이러다면 사실 세계의 군사사의 한 획을 끌 것이나 너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도박을 할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 복잡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대단히 특이하다. 요거 이야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이 단순히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 양자 구도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에 맞서서 보복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이 그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동 주변 아랍 국가들과 이란이 싸우고 있다. 이게 이란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일입니다. 이라크랑 전쟁을 하긴 했지만 사우디라든가 아니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같은 국가에 공격을 한 건 처음 있는 거거든요. 이란 그 공격을 받은 나라들이 모두 9개 나라라고 하는데 웬만한 우리가 아는 중동 국가들 다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오만, 카타르, 그리고 쿠웨이트급 여기 있고, 요 국가들이 GCC라고 하는 아랍연맹 국가들인데 이란 공격을 배신이라고 하고 강력하게 규탄을 하면서도 한 가지 참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참고 있냐? 아랍 국가들은 이란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반격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아랍의 이란 지역에 대한 공습이라든가 미사일 공격, 대응 타격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오로지 이란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란과 주변 국가들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여태 지금 전면 전쟁을 하거나 분쟁이 심화될수록 자신들의 입지가 약화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공격을 받았으니까 무조건 복수하겠어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그냥 국가 정치적 지정학적인 것으로도 함부로 이란과 이제 전면전에 빠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이익보다 적을 수가 있으니까요. 다만 이 흐름이 조금 변하고 있거나 혹은 수상한 것도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그 이란의 그 군사 시설을 폭격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스라엘만의 보도가 있었으나 이게 아랍에미레이트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이야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MBS 모하메드 빈 살만이 미국한테 그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한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요게 확인되지 않았고 또 사우디 역시 이란에 대해서 직접 보복 타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전을 막는 것이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될 것인가?
사우디 아람코가 전쟁이 장기화되면 호르무즈 재개 해협 재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해서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심해지거나 아니면 아람코의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면 그때 군사적인 행동을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말은 안 했지만 또 좀 주목해야 될 게 이란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중요한 이슬람 국가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나토 가입 국가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란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란이 튀르키예 쪽에 드론을 보내다가 이제 사과를 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을 이란의 형제라고 부르며 이란 민간인의 입국을 허용한다 했지만 이란 정부한테는 좀 적대적이에요. 이런 이중적인 정책을 보이고 있는데 이란이 자신들의 대리 세력, 프록시 세력이라고 하는 헤즈몰라, 후티, 하마스를 총동해서 이란 지역에서의 전쟁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로 전쟁을 확대시키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튀르키예가 들어오면 자신들이 손해가 된다 생각해서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이번 폭격 작전, 공격 작전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주도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 미국이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아랍 국가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피해가 우려된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데 요게 과연 언제까지 이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 요게 지금 이번 사태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은 크게 공격과 방어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공격용 미사일이나 폭탄 충분히 많습니다. 방어용 미사일 부족하거나 거의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 그렇냐면 미국 매체 세마포로가 미국 정부 관계자 다수를 취재한 결과 이스라엘이 탄도탄 요격 미사일 재고가 거의 떨어졌다라는 것을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요격 미사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2025년 6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아마 그 국제적으로 변동된 일이 너무 많아서 잊어본 시청자분도 계실 건데 2025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12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로 미사일과 폭격을 주고가는 이 전쟁에서도 이란이 대규모 탄도탄 공격을 가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스라엘은 그때 소모되었던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그 에로워라든가 패트리어트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란이 현재 그 자신들의 피해를 삼고하고 이 보도 통제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진 미사일이 폭발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진이 SNS에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요격 미사일 요것들에 대해서 재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란의 공격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가 다계층 방어, 멀티레이어드 디펜스라고 하는데 미사일 하나로만 방어를 하지 않고 미사일 여러 종류가 각각의 성능이 다릅니다. 성능이 다른 이유는 그 말 그대로 돔을 여러 개 만든 거예요. 가령 이제 우리나라 치면 KAMD가 있는데 KAMD 미사일 방어 체계 같은 경우에는 사드가 2차 요격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배치될 LSM이 2차 요격, 그 다음에 천궁 혹은 패트리어트가 3차 요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겹의 방어벽이 있다고 비유를 하는 이게 멀티레이어 디펜스인데 결론적으로 미사일 하나를 방어할 때 최소한 2발이 들어가고 3발, 4발이 들어갈 수도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격 미사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쌉니다.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 40억 이상, 그 다음에 에로3 이건 조금 패트리어트보다 큰데 이것도 한 거의 100억 이상 간다고 하고 생산 속도도 매우 느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방어무기 재고 수준이 부족한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공격용 무기는 아직까지 재고가 많아요.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재고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 35만 발 이상의 그 항공 폭탄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공격은 계속 미국이 수행할 수 있거나 이스라엘이 수행할 수 있는데 이란은 반격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부족해져서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요소부터 말하고 난 다음에 그와 달리 뭐가 이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지금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이스라엘 국민들은 사실상 그 정치랑 엮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타냐후 총리가 총리에서 물러나면 실각 혹은 체포가 될 게 거의 확실시된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자신이 계속 집권을 하기 위해서 전쟁에 맥힌다라고 말씀하시는 좀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극단적이냐 하면 이것은 가정일 뿐 증명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실 검증은 좀 필요한 내용이고 그러면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도 이스라엘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가? 지금 현재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한 80% 가까이 된다는데 네타냐후가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지속돼야 된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에는 일단 이란 핵 위협의 영구적 제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보 독트린에서 이란의 핵 개발은 거의 종말론과 비슷하고 이란이 핵 개발하자마자 예루살렘에 향해서 핵미사일을 발사할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사실관계랑 이거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폭격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기뻐했을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혼자서 이제 이란을 상대하면 너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막대한 힘을 가진, 그리고 자신이 조종 가능한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가는 것이 좀 의도된 거고, 둘째, 이란의 프록시 약화 영구적인 제거가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속 프록시라고 하는 것은 이란의 국가 방위 전략을 자신이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들이 바빠야 된다. 그러니까 이란에 직접 타격할 생각을 이스라엘이 하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하고 테러를 보내야지 멀리 있는 이란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이게 상당 부분 사실이거든요. 다만 최근 몇 년간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헤즈볼라, 후티, 하마스 등 이란이 지원해온 대리 세력들이 거의 지금 능력이 바닥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아예 이들을 숨통을 끊어버리고 이란의 프록시 세력 자체를 없애버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 아랍 세계와의 관계 재편을 의도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앞서 말한 GCC 국가들, 평소에는 싸우지 않았던 국가들까지 미사일과 드론을 날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아랍은, 그래서 중동에서 고립될 게 뻔하지만 중동 국가들이 갈등이 이란이라는 거대한 적에 맞서 가지고 하나로 뭉쳐질 가능성이 커요. 여기 약간 너무 만화 같은 스토리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 예멘 후티 반공 문제로 아랍에미레이트랑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교적으로 갈등으로 가셨는데 현재는 완벽히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너무 위협적이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아랍 관계 정상화가 이런 아랍 국가들이 단결이 되면 각각 이란 아슬람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국교를 맺는 것보다 하나로 의견 일치가 맺어지고 이란이라는 초거대한 적을 상대로 하기 위해서 동맹이 맺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요것들을 이스라엘이 바라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가 없지 않아요. 일단 무엇보다 사는 사람들이 힘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스라엘 국내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압박이 극심해질 것이고, 용역 미사일 부족 사태들은 결국 국가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미사일이 막는데 요구도 안 하네, 이렇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실제로 민간 피해가 많은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리전에 역이용 당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몇 명 죽었고 미사일이 몇 개 왔는지 이걸 잘 밝히지 않아요. 하지만 지난번보다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계속한 이유, 어떤 의미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납득이 되지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하는 게 과연 경제적으로 이득인가라는 의문, 그러니까 논리적인가 비논리적인가, 어떤 결정은 논리적이지만 어떤 결정은 한없이 비논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전쟁 그리고 AI와 엮여서 말씀드리면, 사이버 전쟁이 지금 당장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유명한 사이버 전 사례가 이란의 스톡스넛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란의 핵시설에서 사용되는 원심불리기, 요게 들어갈 수 있는 악성 코드를 배포했습니다. 어떻게 배포했냐?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이란이 핵무기 추출에 필요한 원심불리기를 어디서 샀는지 제품명, 모델명을 알아내고 노트 번호까지 알아냈어요. 그리고 무작위적으로 바이러스를 뿌립니다. 이 바이러스는 오로지 이란이 산 핵물질 추출기, 원심 분리기에서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기업 정보를 읽어가지고. 그래서 작동이 되면 평소에 세팅됐던 RPM, 그러니까 회전수보다 더 많은 회전을 일으켜서 기계를 망가뜨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사이버전이 현실적으로 위협받고 적용됐고 이란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에서의 사이버전과 비슷한 것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공습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악성 코드라든가 아니면 해킹을 통해서 정부 사이트, 공병 언론망에 대한 디도스 공격, 그다음에 국가 인프라에 바이러스를 하거나 아니면 사이버 공격을 해가지고 정전을 유도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비밀을 유지해야지 상대가 내가 어떤 악성 코드를 사용해서 공격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도 이제 사이버 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대비를 하고 뭘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유튜브에 드리면 저는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경우에는 약간 일종의 사이버 폭탄 같은 개념으로 사이버전, 그러니까 상대방의 시설이나 인프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이버전이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혼란도 많이 의도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도 사이버전으로 반격을 한 것 중에 미국의 의료기기 기업 스트라이커가 이란의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직원 수천 명의 휴대전화, 노트북 데이터가
일제히 삭제돼서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거 이란 해커 공격 소행이라 보고 이스라엘의 중요 요인이 요 회사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서 요거를 해킹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국가 정부 행정기관 네트워크를 직접 표적으로 삼는 사이버전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AI가 들어가게 되면 첨단적으로 그 일본 바이러스를 심는 것뿐만 아니라 가짜 정보를 심어서 이제 잘못된 혼란이라든가 유도를 하고 심리전으로 해가지고 지고 있는데 이기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가장 좀 신기했던 게 여섯 손가락 논란이라고 있습니다. 여섯 손가락 무슨 말이냐? 네타냐 총리가 죽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정부가 숨기기 위해서 가짜 AI 합성 영상으로 네타냐후가 말하는 걸 보여준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이미 네타냐후가 죽었는데. 그래서 네타냐후가 요즘 등장한 영상을 보면 손가락이 6개다 누가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어떻게 했냐면 실제 자신 모습을 카페에 드러낸 다음에 기자들한테 내 손가락 5개다 이렇게 보여준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지전, 심리전을 위해서 AI라든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와 저희 시청자분들이 지갑에 대한 결말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너무 우울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을 받고 준비했을 때 장기전에 대한 시나리오 가는 것 자체가 좀 제 스스로 감성적으로도 많이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악을 대비해야 된다. 일단 제가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방적 승리 후 철수,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이란과 협상을 하지 않고 이 정도면 이란의 군사력이 괴멸되었다 선언을 해가지고 철수한 건데, 악시오스라는 미국 매체가 3월 10일,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고 한 일주일 만에 이미 이 시나리오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일방적으로 무관하게, 그러니까 이란이 정권 교체라든가 이런 걸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이겼다고 선언하고 함대를 다 빼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내부 여론도 좋아지겠죠. 지금 현재 12명의 미군 사망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트럼프 지지자는 원래 국외 개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빨리 철수했다 이렇게 해서 국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대규모 파병을 반대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이 지금 아무 힘도 못 쓸 거니까 전쟁을 끝내겠다 하면, 이란은 어떻게든 구석에서 무슨 장비라든가 무기를 찾아내서 다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배들을 공격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이란 정부가 아직 살아있다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종료가 됐다,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 먼저, 어느 나라가 먼저 종전을 선언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내 허락도 안 받고 종전을 해? 그럼 다시 군사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또 한 가지 시나리오는 핵 협상을 조건으로 한 합정 타결입니다. 전쟁이라 할 수 있는 폭격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핵 협상 도중에 다시 중단되어 가지고 중단된 지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폭격이 들어갔습니다. 이란 측이 핵 개발 포기와 핵물질 반출을 조건으로 휴전에 합의하는 방식인데, 이게 사실은 제일 멀쩡하고 정상적인 방식이죠. 다만 이제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모타바 하미네이 성향이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새로운 하메네이,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뭐 미국과의 결전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최고 지도자가 되면 이 생각이 유지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계속 잡으려면 미국과 안 싸우는 게 자기 목숨 보존하는 길이거든요. 모타바 하미네이가 과연 어떤 입장을 할 것인가, 그리고 육성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요게 좀 주목할 만한 건데, 근데 일단 이란 측이 현재 휴전을 원하지 않는다, 석유 한마디도 내보내기 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가지고 단기적 타결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란 주장으로는 자신들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자기들이 폐쇄한 게 아니라고 해요. 미국과 친한 나라와 미국은 이 배들은 영해 통과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시나리오, 정말 제가 싫어하는 시나리오,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지상군 투입이, 대량 투입이 왜 안 되는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군 투입이 되고 초반에 피해가 많아지면 피해를 메꾸기 위해서 더 큰 목적을 달성해야 되고 추가 파병이 이루어져서 아주 장기간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북토 면적이 남한의 17배, 그 다음에 인구도 8,800만 명이기 때문에 공습으로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킨 건 가능해도 정권 교체까지는 이게 쉽지 않다. 지상군이 돼도 일단 뭐 분열된 이란 같은 거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이란이 뭐 테헤란이 없는 이란이거나 아니면 항구가 없는 이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제2 이라크전 수렁성으로 빠지게 되고, 이게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네, 청공투는 가성비 최강의 실전 검증 방공무기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청소기를 비유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엄청 비싼 청소기 다이슨이라든가 뭐 이러고 있는데, 샤오미 청소기가 만약에 다이슨과 가격이 3분의 1이고 흡입력은 똑같은데 다만 생긴 게 못생겼다,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샤오미 청소기를 쓰죠. 이런 것처럼 청공투가
최고의 방공 무기는 아니지만 최고의 가성비 무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실전에서 증명된 게 이번 사건입니다. 통공투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성능은 약간 낮아요. 여기서 성능이 낮다는 거는 뭐냐면, 미사일, 요격 미사일 성능은 몇 킬로 밖에 있는 적까지 격추할 수 있느냐, 이 거리가 있고, 고도 몇 킬로 밖에 있는 적까지 격추할 수 있느냐, 이 고도가 있습니다. 이 고도란 거리가 패트리어트보다 낮지만 상대할 수 있는 표적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옛날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항공미한 격추 가능하고, 미사일을 미사일로 맞추지 못했다가 핵3라는 버전이 나오면서 미사일을 맞추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천공도 항공기를 격추할 수도 있고 미사일을 미사일로 맞추는 기술도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천공 한 개 포대가 이제 발사대 6개, 그다음에 통제소, 그다음 레이더 차량으로 조성되고, 그 발사대 차량 하나가 8발 정도의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사거리 약 40km 정도라서 60km에서 120km 이상의 패트리어트보다 방어 면적은 좁은데, 가격이 패트리어트의 3분의 1이면서도 동등한 능력을 구사합니다. 여기 하늘을 지키기 위해서 미사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미사일이 비행기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미사일을 맞춘다, 이런 것들이 시도는 많이 냈지만 성공한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마 이때 태어나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1991년 1차 이라크전 때 패트리어트로 이라크군의 스커드 미사일 요격하는 시도 약 20% 정도의 용역률을 보였는데, 현대에 와서,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사용된 요격 미사일들 요격률은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천공이 끼어 있다. 그래서 천공이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다? 아닙니다. 하지만 명중률이 자기보다 비싼 미사일들과 동등 혹은 이상이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돈 주고 아니면 돈을 아껴서 천공을 더 사는 게 낫지, 요것 때문에 지금 현재 방산의 핫한 아이템으로 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실전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UAE에 배치된 천공2 두 개 포대에서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고 96%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174발 중 168발, 드론 689기 중 645기를 격추한 성과를 올렸는데, 이때 96%,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격추했다는 것들은 천공투 혼자서만 한 게 아니고 패트리어트랑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란이 공개한 내용이 어떻게 했냐, 패트리어트가 너무 비싸고 천공이 싸기 때문에 적들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은 일반 비행기처럼 날개가 달리고 천천히 날아가는 미사일입니다. 대신에 정밀하고, 그 다음에 드론이 공격할 때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너무 비싸서 탄도미사일만 공격을 했는데, 천공투는 가성비 무기라서 가격이 저렴하니까 드론이라든가 순항미사일은 다 천공투의 요격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미 발표해서 나왔고, 96%라고 하면 그럼 놓친 미사일들은 어떻게 되냐? 다시 놓친 미사일들은 그 요격을 안 한 겁니다. 왜냐?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이게 사람이 없는 지역에 떨어졌다 혹은 바다에 떨어진다면 이게 굳이 요격할 필요가 없거든요. 미사일이 지금 계속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100% 요격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천공투로도 100%, 패트리어트도 100% 요격률이 보이면 천공투가 선호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난 3월 10일에 이란 전쟁이 패트리어트 경쟁자에 대한 한국 경쟁자를 만드는 한국 방산기업을 지금 홍보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하면서 천공투의 제작사인 LIG 넥슨과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심도 깊게 다루고 있고, 지금 지지난주 기준으로 이제 한국에서 천공투 미사일이 급하게 아랍에미레이트로 지금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개 포대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되는 걸로 이제 정해졌는데, 추가 이제 수출의 가능성은 지금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천공투가 왜 이렇게 잘 만들어졌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제 기자로서 많이 취재를 하고 담당자분과 인터뷰를 했을 때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흔히들 천공투를 뭐 러시아 기술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러시아 기술 처음 만들려고 처음에 들어갔다가 러시아가 온갖 방해를 해가지고 우리 독자 기술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러시아의 기술을 뭐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에 돈을 주고 그 대신에 러시아에 돈을 주면 러시아의 빚에서 탕감하는 식으로 이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공짜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엄연히 다른 이야기고, 그래서 기술을 러시아한테 레이더 기술을 받으려고 해가지고 우리 개발자 국방과학기술연구소 방위사업청분들이 출장을 가서 가격 협상, 그 다음에 러시아한테 어떤 걸 줘야 될지 협상을 했는데,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 협상단들이 회의를 할 때 우리가 말한 걸 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협상 전략이라는 그 가격, 그 다음에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협상이 난항에 빠지고, 이제 러시아는 이제 뻗팅기면서 한국에 기술을 안 주겠다 이렇게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사 그 사업 담당자분 한 분이
좀 의심을 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아, 여기는 푸틴 나라고 푸틴은 KGB 출신이다. 회의를 회의실에서 하거나 호텔에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모스크바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협상 전략이나 이런 걸 회의를 한 다음에 다음날 가니까 러시아 기술자랑 협상자들이 그렇게 잘해줬다고 합니다. 협상이 잘 풀렸다고 하고요. 도청을 한 게 들킨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 기술을 만들어서 쉽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기술자들이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요 설정에 대한 거는 지금 한국일보에서 K방산의 숨겨진 주역이라고 하는 르포 연재문이 있으니까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대구공항에 아랍에미레이트 공군의 C-17 수송기가 와서 천공 미사일을 받아갔는데, 참 대구에 사드는 이제 우리나라에 지키다가 사드 미사일 몇 개가 지금 중동 쪽으로 갔다고 하고, 천공은 우리가 그 아랍에미레이트를 위해서 먼저 보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쉽게 말해서 천공2 말고는 다른 미사일을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2022년에 LIG 잭슨 하나 에어로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아랍에미레이트에 천공 수출할 때 이런 계약이라든가 급할 때 하는 계약은 없었으나, 대한민국이 천공2 미사일 가격이 저렴하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생산 속도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공2의 생산 속도는 사실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느린데, 패트리어트가 1년에 600발 생산하는데 천공은 그보다 작게 생산을 한 건 맞아요. 대신에 우리는 주문이 들어오면 빠르게 그 속도를 높여서 조기 인도가 가능하고, 패트리어트는 1년에 만드는 그 미사일이 600발이 돼도 그거는 다 고객이 있습니다. 대만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다 그걸 찾기 때문에 주문을 해도 나오는데 느리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정급하면 우리가 쓰던 걸 먼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한테 주고 한국군은 신규 생산분을 받아가는 이런 계약도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빠른 낙기 속도와 AS 능력이 일단 상징으로 보여지는데, 요게 잘 되고 나면 제 생각에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천공2 생산 공장을 현지에다 짓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소모가 많아지니까 스스로 이제 조립해서 생산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을 거고, K방산이 단순히 이제 무기를 파는 것을 넘어서 서비스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죠. 서비스 산업으로 들어갔고, 여기서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공투가 가장 유명하지만 그 중동에 진출한 K방산, 이름 없는 것부터 이름 있는 것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이제 노력하는 것은 이제 K9,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집트에 거의 수출이 확정되어 가지고 K9 자주포가 지금 수출이 진행 중이고, 사우디나 다른 나라들도 구매할 생각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우리 지금 쓰고 있는 K9, 그러니까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무한 궤도식인데, 차량용 자주포라 해서 트럭 같은 데다가 우리 K9 자주포 포탑을 얹은 거, 이런 거를 원하는 국가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세이즈가 있을 것 같고, 천무 다연장 로프포 이미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군에 지금 현재 실전 운용 중입니다. 천무 로켓포 같은 경우에는 239mm 유도 로켓이라는데, 로켓은 로켓이고 유도 로켓이고인데 그럼 미사일과 뭐가 달라요? 일단 개념적으로는 똑같은데, 유도되지 않는 무유도 로켓과 유도 기능 있는 미사일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도되지 않는 로켓에 GPS 수신기라든가 날개를 달아서 유도가 가능하게 되면 이걸 미사일이 안 부르고 유도 로켓이라고 부릅니다. 천무가 바로 그 예시고, 그 다음에 천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켓포 말고도 CTM-290이라는 수출용 미사일을 가는데, 요거는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지대지 미사일로 미국의 에이테킴스랑 동등한 능력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걸 사거리를 300km에서 500km까지 늘리기로 지금 합의됐습니다. 그리고 현지 탄약 생산 공장이 설립되고 있어가지고 천무가 이제 천공에 의해서 차기 또 이제 중동 방산 수출 아이템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외에도 지금 추진 중인 걸로 하면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잠수함, 지난달에 WDS 2026이라는 방산 전시에서 대한민국 방위사업체들이 그 사우디 잠수함 수출되면 토탈 패키지로 지금 제안을 했는데, 캐나다 잠수함 사업만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우디 잠수함 사업도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쟁자인 독일이 이미 수출 금지 조치를 때려서 사우디에는 사업에는 독일 경쟁자로 나서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하고, HDF 6000이라고 하는 차세대 구축함, 그 다음에 HDS 2000, 뭐 아니면 수출형 잠수함, 수출형 초계함, 여러 가지 군함들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진중공업의 LSF2라는 상륙함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지금 이야기되는 거는 천호 자주대공포, 그 다음에 차세대 비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드론들이 날라올 때 미사일로 요격하면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대공포도에 지금 이제 다시 각광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의 주력 자주대공포인 천호 대공장갑차
같은 것도 수출 요구가 있고 요것보다 더 기술이 발전된 차세대 자주 대공포도 지금 현재 거의 개발이 완료되고 있는데 이거 둘 다 중동 국가에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공개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제가 쓰면 바로 내용 증명이 날라오는 엠바고 같은 무기가 있는데 이게 항상 그 주주분이나 투자하신 분들은 매출액은 이런데 사용처가 어디에서 매출이 나오는지는 안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긴 공간이 방산업체인데 이게 아랍 국가들이나 중동 국가들은 이제 국가적 이미지라든가 외교 관계 생각해서 무기 수입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 안 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UAE에서 청국투 활약했다는 것도 사실 아랍에미리트가 원래는 허락을 안 해요. 청국투가 쓰였다는 사실 뭐 이런 것도 인정을 잘 안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사우디 중동 국가에서 엠바고를 걸고 파는 무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을 못한다 했으니까 구체적인 아이템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공개된 언론에서는 이제 비궁이라고 하는 LRG 엑소이 만든 유도로켓 같은 거나 몇 가지 무기들이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에 판매되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현지화 생산해서 그 나라의 무기체계 이름으로 탈바꿈을 한 다음에 아랍에미리트산 무기 뭐 이렇게 홍보가 된 것들이 몇 종류 있습니다. 저는 이제 K방산에 투자라는 책도 쓰고 이제 방산주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강연 요청도 받는 만큼 이거에 대해서 나름의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지금 트럼프 이 정부 이후에 전 세계에서 전쟁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미 일어난 전쟁이 종결되지 않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도 전선에서 엄청 열심히 싸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국제적인 분쟁이 늘어났을 때 방위산업 분야가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일단 좋은 것만 아닌 이유 말씀드리자면 R&D 예산이 줄어드는 걸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신무기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런 데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무기를 많이 생산하는 데 포커스가 되면 신제품이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 신제품 경쟁에서는 뒤처지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사실 잘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숫자로 말씀드리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2024년 세계 군사비 지출이 2조 7,8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9.4%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방위사업 시장은 2025년 2조 8,800억 달러 그리고 2035년에는 6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전쟁과 분쟁이 확대될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지만 이게 방위산업체나 아니면 방산기업들의 성장과 잘 맞출지는 사실 그 기업들이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다릅니다. 특히 신기술과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만약에 기존에 있던 비싼 무기체들이 값싸게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파괴적인 수단이 나온다. 요즘 AI 주식 그 관련해가지고 뭐 어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 AI는 어플도 다 만들어 준다더라 이러면서 서비스를 주는 기업들 주가가 떨어진 거랑 똑같아요. AI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무기의 치명성이라든가 위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으면 신무기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지금 현재 이 AI라든가 첨단 기술이나 이게 전쟁이 많이 일어날수록 R&D 투자가 적기 때문에 그럴수록 자동화 지능형 무기 체계 등장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보되 분쟁이 늘어나거나 전 세계적인 지역 갈등과 분쟁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 이 흐름은 안타깝게도 좀 거스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 유출 방지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대한민국 방산이 전 세계 방산을 주도하는 메인 플레이에 왔기 때문에 우리의 정보를 빼내려거나 스파이 행동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방어책 그러니까 안티 템퍼링 기술이라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안티 템퍼링이란 용어는 원래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가 아이돌 그룹에서 멤버들을 빼내가거나 아이돌 그룹들이 뭐 소속사를 독립한다 이런 걸로 템퍼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데 방산도 비슷합니다. 기술을 탈취한 것이 템퍼링이고 기술 탈취를 막는 것이 안티 템퍼링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했냐면 안에 그 각종 센서를 넣거나 정밀한 기기를 넣어서 분해를 방지하거나 분해되면 즉각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도 직접 당한 건데 미국산 무기 중에서 중요한 무기들은 분해를 할 때 나사를 돌리는 횟수라든가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잘못되면 안에 센서가 건드리면서 누가 함부로 이걸 부쉈구나 하면서 정보가 가거나 통신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이제부터 우리 방산 기술이나 무기 기술 올라갔으니까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생산 능력 확장이 필요합니다. K방산이 잘 나간 건 납기가 빠르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왜 납기가 빨라요? 다른 방산 선진국은 납기가 왜 느려요? 집적의 이익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K2 전차를 예로 들면 K2 전차를 최종 조립하는 현대로템 공장 창원이 있고 그 옆에는 K2 전자의 엔진을 만드는 HD 인프라코어 그 옆에는 변속기를 만드는 S&T 다이나믹스 거기다 또 뒤로 가면 포신을 만드는 현대유야 그 다음에는 하나 시스템 조준기를 만드는 게 이 같은 방산단체에 모여 있습니다. 경쟁자인 독일의 레오파드 2 탱크 요 같은 경우에는
탱크 한 대가 나오려면 7개 나라로 떨어진 공장에서 각각 부품이 와가지고 배달돼서 조립돼야 돼요. 요거랑 정반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의 그 집적인 이익을 유지하면서도 해외 생산 거점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동 국가에는 천무 이제 로켓탄 생산 공장이 있고, 폴란드에는 우리 이제 K2전자 생산 공장 이런 것들을 지을 것인데, 이렇게 되면 그 나라 고객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손으로 무기를 만든다, 그래서 자신들의 국가 안보 역량이 올라간다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전시에 대한민국 워낙 좁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그 만에 하나 가정으로 창원이라든가 우리 방산 시설에 미사일 공격이나 공격을 받게 되면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미리 만들어 온 해외 기지에서 다시 이제 해외 그 생산 공장에서 무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의 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K망산이 진출이 이제 성공적인 지 몇 년이 안 됐기 때문에, 무기는 한 번 쓰고 30년 이상 쓴다는 걸 가정해서 후속 분수 지역, 그러니까 정비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오래 잘 해주는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방산의 저력은 재래식 무기, 그러니까 탱크, 미사일, 자주포, 비행기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무기 체계가 잘 팔려서 팔린 건데, 여기다가 사이버전, AI, 무인 체계, 뭐든 새로운 개념 결합해가지고 신개념 무기 체계를 만들어서 이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됩니다. 아시아 최강은 아니죠. 중국이 있으니까. 그러면 인도랑 붙을 수 있나? 인도도 핵무기가 있습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국가 중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나나,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세계 5위 군사력은 좀 의문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 5위라는 거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홈페이지에서 매년 내놓는 세계 군사력 순위인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일단 글로벌 파이어 파워 뭐 하는 단체인지 잘 모릅니다. 진짜 홈페이지만 있어요. 공신력이 있거나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 회사, 그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자신들만의 알고리즘과 기준으로 국력을 평가한 다음에 군사력을 평가합니다. 뭐 제품을 어떻게 잘 생산하는가, 뭐 전자 기반이라든가 중공업이 있는가, 이런 것들 다 점수를 하는데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가 신뢰성이 떨어진 거 하나. 그 다음에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핵무기 보유량을 군사력 순위에 넣지 않습니다. 핵무기가 쓰는 순간 뭐 공멸이 나서 안 쓴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군사력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군사력 순위를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대신에 세계 7위에서 8위,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진 5대 강국 플러스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뭐 북한과 공동하거나 그 다음이다. 핵을 가지지 않는 나라 중에서는 가장 강한 나라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지금 뭐 높으신 분들이 항상 이제 세계 5위를 할 때 요거는 옆에서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 핵무기가 있는 것을 군사력 순위에 넣지 않는 것은 약간 그 집계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요걸 잘 걸러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대만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조용해 보이는 게 실제로 2026년 들어서 대만 주변에 접근하는 중국 군용 기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일주일 동안 없었을 때도 있었다라고 보도되는 게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항상 회색지대 전략이라 해가지고 대만 근처 영해라든가 공해상에 비행기라든가 이런 것들 보내서 영공 침범을 하면서 대만을 도발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란의 공격 시즌 다음에 거의 공격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대만에서는 중국의 의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례적인 공중 침몰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긴장 완화, 그러니까 중국이 양안 문제를 좀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공격을 안 할 것인가, 이럴 가능성은 사실 낮고요. 어떤 썰은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게 매운 거 먹다가 단 거 먹다가 다시 매운 거 먹는, 그러니까 낙차가 있는 것으로 압박 전략을 해야 되는 것이 중국 의도다. 그래서 군용기 진입을 순간적으로 줄여가지고 긴장을 낮춘 척 하다가 군함과 배를 그 공해상에 침입해서 압박을 하거나, 비행기가 들어왔는데 배를 빼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어지럽고 헷갈리게 하고 있다. 즉 해상에서의 그 도발이라든가 그 양안 전제, 그러니까 중국의 대만 침공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라는 해석이 있고, 저는 요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지금 트럼프가 이란 문제 때문에 그 미중 정상회담 한 달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원래는 이 미중 정상회담을 감안해가지고 이제 중국이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 했을 때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때 협상 카드로서 군사 행동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안 한 것은 뭔가 크게 나올 것, 그러니까 긴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내려야 되거든요. 주식을 벌기 위해서는 일단 주식이 낮은 가격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처럼 지금 현재 긴장 상황을 줄인 다음에 극단적인 긴장 상태, 새로운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중간 단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그
문서적인 뒷받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2026년 대만 해협을 올해 최대 안보 위협으로 내부 평가했다는 그 중국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 합동 상륙 작전, 속전속결로 끝내자 뭐 이런 대규모 훈련들을 계속 지속하고 있답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군사력, 특히 해군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2027년 양안 침공설 이런 것들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돌았는데 전 아직 그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사실 제가 예측은 좀 틀리거든요. 아는 게 많다 해가지고 잘 맞추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침공이냐 아니냐 보다는 언제 침공할 것인가가 사실 이슈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중국이 대만의 침공을 언젠가 반드시 할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이거는 중국의 군사적 행동이라든가 군사력 건설이 대만 침공을 염두에 둔 거라는 추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대만 문제는 시진핑이 반드시 하겠다고 밝혀온 역사적 과제이다 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의 암시를 한 적도 있고, 시진핑 이 3년임 종료 시점이자 중국 인민해방군 창년 100주년 되는 2027년 침공설이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꼭 2027년에 나온다고 할 수는 없고, 지금 당장 중국이 여러 사정으로 해가지고 침공을 못한다 하더라도 또한 중국이 경제성장하고 군사력을 계속 쌓아오기 때문에 점점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1월부터 미국과 대만이 연합화력협조센터를 만들어서 미국의 정찰 자산과 대만의 타격 체계를 직접 연동하는 연합작전 체계를 한번 시행했습니다. 대만은 이제 한국과 달리 상호방위 조약으로 맺어진 것도 아니고 미국과 수교도 하지 않지만 상당 부분 이제 교류가 있고 무기도 판매를 하는데, 미국이 지금까지는 억지 자산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웠어요. 여기서 억지 자산이 무슨 말이냐, 중국이 대만에 침공을 하려는데 대만이 너무 세면 침공을 할 의지를 꺾거든요. 이런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미사일이나 장비를 줬는가, 그런 것은 대만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너무 좋은 장비를 주면 오히려 북침, 그러니까 중국을 침공할까 봐, 그리고 균형을 유지해야 될까 이런 이유 때문에 또 대만한테 엄청 더 좋은 무기를 주지 않다가 최근에 자폭 드론이라든가 하이마스 로켓포 같은 중요 자산들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만 침공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잡한 변수가 많은데, 이것은 이제 일단 중국이 어려운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만 여행 가보신 분들은 항상 타이페이만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여행도 패키지로 가는데, 그때 보면 압니다. 대만은 한국과 전혀 다른 지형의 나라입니다. 한국과 가까운 아시아지만 거의 절벽 위에 지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안가에 백사장이 있는 곳이 거의 몇 군데 없어요. 그리고 수도 타이페이로 가는 길목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좁은 초크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상륙 작전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곳으로 이제 대만섬이 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제 중국이 대만에 침공했을 때 정말 많은 수의 병력이 희생당하고 엄청난 비용을 들 것이기 때문에 이 대만 침공 준비를 축적하는 데는 시간조차 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서 대만한테 비례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계속 그 대만 침공 역량이 높아지면 방한 무기를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미국이 즉각 개입할 수도 있고, 이때는 이제 주일미군이나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실함대를 즉시 대만에 투입하게 될 것이고, 이거 말고도 이제 전략적 모호성, 그러니까 대놓고 안 도와주고 몰래 도와주는 것이 있는데, 개입을 최소한나 대만이 침공받아도 미국이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현재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어하는데도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군의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인류 문명이 퇴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핵전쟁을 염두에 둔 말인데,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인류 문명이 퇴보할 수도 있을 정도로 중국, 대만, 그 다음에 한국까지 동북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에서 너무 중요한 지역이 됐어요.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지역 분쟁이 아니라 국제 공급망이 붕괴되고 핵 보유 국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직접 충돌이 이루어지면서 동맹 체제가 제대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문제를 일으킬 것인지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있죠. 안 좋다. 그리고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시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나면,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전쟁이 나면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지고 여기에 대한 사회 불안이 있을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아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데,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 90%를 담당하고 있고, 중국이 쓰는 AI 칩이나 미국이 쓰는 AI 칩 다 TSMC 걸 씁니다. 대만이 전장이 되는 순간 이 TSMC에서 사용하는 첨단 칩들이, 이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되고 글로벌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 무기 생산 체계까지 다 마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더 사회는 불안해지고 그 전투는 더 확대될 것이고,
두 번째로 일본 입장에서 이제 중국 대만 전쟁이 되면 간섭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일본과 대만이 사실 의외로 영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도처럼 다오 위다오라는 섬, 보도 뭐 이런 데 섬에서 자기 거라고 우기고 있고, 중국, 대만, 일본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대만이 점령하게 되면 이 다오이다오뿐만 아니라 대만 섬과 그 인근 해역이 자국 영토, 일본의 영토인 오키나와에서 110km밖에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되고, 대만이 점령하게 되면 주요 교통로 자체를 막게 되기 때문에 일본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분쟁이 격화되고 담차세 일개대전으로 갈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핵무기 학전, 그러니까 대만 중국 침공에서 핵무기를 쓸 것인가?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중국이 참 희한한 게, 대만을 침공하고 통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핵무기를 쓰겠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기지 않고도 이기는 게 전략이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는 쓰겠다고 말하면 실제로 안 쓰게 됐더라도 인심을 크게 잃고 사회가 불안정해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핵무기를 사용해가지고 대만을 점령하고 이럴 가능성은 낮으나, 최후의 수단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용도로 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제 금액이나 비용상으로 이제 미국이 세계 1위, 중국은 러시아 다음에 세계 3위지만 실제로는 그 격차가 더 큽니다. 다만 중국의 군사력 발전이 너무 무섭다 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역 병력 중국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200만 명이고 미국이 145만 명 미만이기 때문에 병력 차이는 크지 않으나, 해군 함척수가 이제 해군 통수, 그러니까 해군 배들의 무게를 합한 값이 미국 해군이 중국 해군보다 몇 배 높아요. 대신에 중국은 1년에 이제 그 구축함 2척, 뭐 잠수함 1척도 건조 속도가 미국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미국 해군의 그 규모를 동등하거나 능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은 항공모함 11척, 중국은 3척에 불과할 정도로 그 격차가 크고요. 스텔스 전투기 보유 대수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 F-35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게 약 700대 정도 운용되고 있고, 거기다가 F-22 전투기 약 200대 미만 운용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J-20 스텔스 전투기 200대 미만으로 스텔스 전투기도 미국이 많고, 핵탄두도 거의 10대 1이에요. 미국이 5,500발, 그 다음에 중국이 500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핵탄두 수도 미국 10배 많았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어디에서 싸우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란 사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전쟁이 내 나라, 내 땅에서 일어나면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반대로 원정에서 없는 나라들은 굉장히 희생을 많이 쳐야 됩니다. 3배 법칙이 있습니다. 공격자는 방어자의 3배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지 이 방어자를 이길 수 있다. 지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이걸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이제 중국이 더 강하다. 그리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지금 현재 미래전 메타,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게임할 때 메타가 있어서 유행이 있는 것처럼, 현대전은 AI, 자율주행, 드론 같은 게 현대 무기에 앞으로 많이 쓸 것이고, 레이저 무기 같은 것도 이야기 되는데, 이것들이 다 중국 제조업들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의 그 위협적인 게 있고,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냐?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 대비 세계 2위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으나 미국을 아직 완전히 넘어서지 못했다. 다만 15년, 20년이 지났을 때 중국은 미국을 충분히 추월할 수 있다. 그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극적인 화해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패권 경쟁이 약화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그 후속 대통령이나 정치인 누가 돼도 미국과 중국은 각을 세울 수밖에 없어서, 중국도 미국의 그런 강경한 정책에 반응하느라 갈등과 패권 경쟁이 심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 2026년 국방 전략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유일한 포괄적 전략 경쟁자로 명시하고, 중국이 군사, 경제, 기술력을 동원해 기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존 국제 질서라는 게 결국 미국이 만든 세계 질서거든요. 이것을 의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지는 미국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언제 터질지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쟁, 생각하지 못한 지역에서 벌어질 것이 많고, 그리고 기술 패권 경쟁도 굉장히 심합니다.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6G 통신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군사력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마두로 체포장전 때 그 클로드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 많이 쓰는 AI를 사용했는데, 그게 그 클로드 회사가 사용을 거부했다 해서 난리가 된 것 있듯이, 군사적으로 AI가 들어가면 같은 무기체계라도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력이 강해집니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경쟁이 그 이쪽에 그 민소형 기술,
뭐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이런 기술들이 미국과 중국이 경쟁한다는 건 곧 이 기술을 사용한 무기들도 서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이제 다른 분들처럼 이제 AI 서비스 뭐 챗GPT, 제미나이 이런 것도 구독을 하다가 얼마 전부터 집에 컴퓨터를 하나 따로 사서 저만의 AI 컴퓨터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좀 느끼는 건데 생각보다 중국산 LLM 그러니까 대형 언어 모델들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특히 최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뭐 군사 기밀 자료라든가 이런 건 없는데 이제 제 개인 보안 자료 때문에 문서들을 이제 제 개인 컴퓨터에서 LLM을 돌리고 할 때 중국어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것들이 무기로 활용될 수 있겠다. 그러면 알고리즘이 발전되면 기존에 못 맞추던 표적을 맞추고 성공하지 못하는 임무를 성공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패권 경쟁이 중미중 사이에 극심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런 데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쟁해서 팔짱지고 구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미국이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끌어주는 역할, 이완학 동맹을 발전시켜야 될 역할을 가지고 있으나 트럼프의 지금 한국 한반도 정책이 워낙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트럼프조차도 대한민국 방위산업, 반도체 그리고 도선업에 대해서 헬프, 도움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자체는 앞으로도 발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국제정치와 방위산업과의 관계, 세상이 좀 어수선해지니까 우리 K방산이 주목받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다행이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살상무기라는 것들이 문제가 좀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전국적으로 활약했는 것처럼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단순한 살상무기가 아니라 그 수출한 국가들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셔서 우리 K방산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지지, 애정을 잘 가져주시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킨 힘도 같이 발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